차 문이 열리는 순간 향수와 헤어스프레이, 그리고 아이의 과자 냄새가 뒤섞인 달콤하고 느끼한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순식간에 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상쾌한 라벤더 방향제의 향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깊게 하고 천천히 내쉬었다. 핸들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형수님, 이 차 공간 진짜 넓네요. 시누이 박준희의 목소리는 새 가위처럼 날카롭고 쨍쨍하게 차 안의 고요한 공기를 제멋대로 재단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제 물건인 양 커다란 뽀로로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은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거칠게 밀어 넣었다. 가방의 딱딱한 모서리가 차내벽에 긁히며 드르륵 하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나도 모르게 눈가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이 차는 내가 3년 동안 모은 프로젝트 성과금으로 산 차였다. 출고한 지 이제 막 석 달이 지났다. 차 안의 모든 내장재 하나하나를 나는 갓 태어난 새의 깃털처럼 아꼈다. 남편 박준서가 옆에 서서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좋은 게 좋은 거지식에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준이야, 살살 좀 해. 형수님 차 긁히겠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벼워서 주의를 준다기보다는 배경음처럼 들렸다. 박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쏘아붙였다. 아, 오빠도 참. 차는 그냥 이동수단일 뿐이잖아. 흠집 좀 날 수도 있지. 형수님은 대범하시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쓰시지? 그렇죠. 형수님? 마침내 그 거대한 여행 가방을 다 밀어 넣은 그녀가 몸을 돌렸다. 정교한 아이라인을 그린 눈이 나를 향했지만 그 눈빛에는 물음의 기색은 조금도 없이 오직 확신만이 가득했다. 나는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곧이어 박준희의 남편인 김서방, 약간 통통한 체격에 늘 허허실실 웃는 그가 커다란 가방 2개를 더 끌고 왔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6살 배기 현우가 작은 회오리 바람처럼 달려왔다. 손에는 막 녹아내리는 초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는데 그 작은 손을 공중에서 휘젓는 바람에 진한 갈색의 초콜릿이 사방으로 튀었다. 현우야, 조심해야지.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현우는 내 외침에 급브레이크를 밟듯 내 베이지색 차문 바로 옆에 멈춰섰다. 그리고 초콜릿으로 끈적이는 손으로 철썩 소리를 내며 차문을 짚었다. 선명하고 끈적끈적한 손자국이 길게 남았다. 공기가 2초간 얼어붙는 듯했다. 어머,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활발해서 그래. 박준희가 다가와 물티슈로 손자국 위를 대충 쓱쓱 문질렀다. 끈적이는 갈색 자국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넓게 번져 마치 실패한 추상화처럼 보였다.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차문을 열어 현우를 안으로 밀어넣었다. 자, 현우야, 얼른 타. 이제 강릉으로 출발해야지. 나는 그 얼룩을 보며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박준서가 다가와 조수석 문을 열고 탔다. 그는 내게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화 풀고. 애가 뭘 알겠어. 그냥 닦으면 깨끗해져.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앞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그의 얼굴에 비쳤다. 그의 눈가 잔주름과 비위를 맞추려는 듯한 미소가 선명하게 보였다. 내 남편, 밖에서는 인맥 좋기로 소문났지만 집에서는 자기 가족에게 안 되라는 말을 영원히 배우지 못하는 남자. 이번 강릉 여행은 원래 우리 둘만의 여행, 결혼 5주년 기념 여행이었다. 나는 한 달 전부터 호텔을 예약하고 여행 코스를 짜고 심지어 새로운 원피스 2벌까지 사두었다. 그런데 출발 사흘 전 박준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것은 나였다. 그녀의 명랑한 목소리는 거의 내 고막을 찢을 듯했다. 형수님, 오빠랑 강릉 가신다면서요? 마침 우리 세 식구도 가고 싶었는데 현우가 여름방학이라 바다 보고 싶다고 계속 졸랐거든요. 어차피 차로 가시잖아요. 우리도 좀 태워주세요. 사람 많으면 더 재밌잖아요. 나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워달라니. 우리 집에서 강릉까지는 영동고속도로로 200km가 넘고 차로 최소 3시간은 가야 하는 거리다.
이건 길 가다가 배추 한 포기 사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나는 완곡하게 거절했다. 이번 여행은 우리 결혼기념일 여행이라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러자 수학이 넘어 박준희의 목소리가 즉시 바뀌었다. 약간의 서운함이 섞인 목소리로.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같이 노는 게 뭐가 불편해요? 우리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혹시 우리가 짐이라서 그러세요? 기름값을 안 보태겠다는 것도 아닌데. 말이 이 지경에 이르자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했다. 전화를 끊고 박준서를 보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애써 내 눈길을 피하며 TV를 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당신 동생 대체 무슨 생각이야? 내가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리모컨으로 TV 소리를 조금 줄였다. 에이, 걔 성격 알잖아. 그냥 털털해서 그래. 아기는 없어. 그냥 현우 데리고 놀러 가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우리 어차피 가는 길인데 같이 가면 좋잖아. 박준서 씨, 이거 우리 결혼기념일 여행이야.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알아, 안다니까. 그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다. 기념일은 언제든 챙길 수 있잖아. 돌아와서 내가 더 잘해줄게. 그리고 부모님께서 계속 우리가 준이한테 너무 무심하다고 서운해하셨잖아. 응? 이번 한 번만 내가 부탁할게. 자기야, 그냥 데리고 가자. 안 그러면 또 부모님한테 가서 이래저래 불평할 거야. 나는 그를 보았다. 마음속에서 무력감이 밀려왔다. 또 이런 식이다. 매번 그의 동생이나 부모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는 항상 타협을 선택하고 내가 부탁할게라는 말로 나를 도덕적으로 압박했다. 나는 침묵했다. 나의 침묵을 그는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나의 둘만의 세계는 온 가족을 끌고 가는 단체 여행이 되었고 나의 새 차는 그들 가족의 무료 셔틀버스가 되었다. 자, 다 탔죠? 출발. 박준희가 뒷좌석에서 지휘관처럼 손뼉을 쳤다. 나는 백미러로 그녀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작은 손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덧바르고 있었다. 현우는 신발을 벗고 만화 캐릭터 양말을 신은 두 발을 내 베이지색 가죽 시트 위에 올린 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입을 열고 싶은 충동을 꾹 참고 조용히 차의 시동을 걸었다. 차가 부드럽게 도로로 나아가 차량의 흐름에 합류했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인디 발라드를 틀었다. 감미로운 전주가 막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때 형수님, 음악 좀 꺼주시겠어요? 박준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 노래는 너무 축 처져서 기분이 별로네요. 그리고 현우가 많아 봐야 하는데 소리가 너무 크면 잘 안 들려요.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박준서가 이미 손을 뻗어 음악을 꺼버렸다. 차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타이어가 노면을 스치는 미세한 소음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정적은 곧 현우의 갤럭시 탭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만화 효과음에 의해 깨졌다. 귀에 거슬리는 전자음과 과장된 효과음이 마치 수많은 작은 벌레처럼 귓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괜찮아. 겨우 3시간이야. 금방 지나갈 거야. 차가 영동고속도로에 진입하자 길가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갔다. 박준희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마치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형수님이 운전하시니까 모두의 안전과 즐거운 여행을 위해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백미러를 보니 박준서도 놀란 표정이었다. 제1조. 박준희는 거만한 태도로 수첩을 내려다보았다. 전 구간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110km 사이를 유지해주세요. 너무 빨라도 위험하고 너무 느려도 시간 낭비니까요.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고속도로 제한 속도는 110km이고 나는 평소 효율과 안전을 모두 고려해 110km에 맞춰 운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의 규정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실제로는 운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참견일 뿐이었다. 제2조.
그녀는 내게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계속 읽어내려갔다. 1시간 반마다 반드시 휴게소에 한 번씩 들러야 해요. 현우가 화장실도 가야 하고 내려서 좀 움직여야 하거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1시간 반마다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당신 내 집을 위해 맞춤 제작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시간을 딱딱 맞춘단 말인가. 제3조. 차 안 에어컨 온도는 반드시 26도로 유지해주세요. 이 온도가 아이 호흡기에 가장 좋거든요. 바람 방향은 뒷좌석으로 오지 않게 해주시고요. 현우한테 바람이 직접 닿으면 안 돼요. 제4조. 운전할 때 급정거나 급가속하지 마세요. 현우가 멀미를 좀 해서 차가 흔들리면 힘들어해요. 형수님, 운전 좀 안정적으로 해주세요. 제5조. 우리가 간식을 많이 싸왔어요. 현우가 배고프면 먹어야 하니까 운전 중에 냄새가 나도 좀 참아주세요. 애들은 한창 클 때잖아요. 그녀는 속도부터 에어컨 온도, 휴게소 방문 빈도, 차 안냄새 물론 아들의 간식 냄새는 예외, 내가 트는 음악 종류, 심지어 통화 규정까지 쉴 새 없이 규칙을 읊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치 수많은 가느다란 바늘이 내 피부를 촘촘하게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그 빽빽하고 지속적인 따끔거림은 무시할 수 없었고 점점 더 짜증을 유발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준서도 슬슬 좌불안석이 되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준이야, 너무 딱딱하게 군다. 형수님 운전 잘하시는데 그렇게까지 긴장할 필요 없어. 오빠, 이게 어떻게 긴장하는 거야? 이건 규칙이고 계획이야. 박준희는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밖에 나오면 안전이 제일이야. 특히 남의 차를 얻어 탈 때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미리 확실히 해둬야지. 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형수님, 제가 형수님 운전을 못 믿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애를 데리고 타니까 모든 걸 조심해야 해서 그렇죠. 제가 총 20개 조항을 적어왔는데 방금 18개 말했어요. 2개 남았네요. 나는 무표정하게 앞을 보았다. 내 인내심이 한 뼘 한 뼘 닳아 없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제19조. 이번 여행 숙박비랑 기름값은 우리 집에서는 안 낼게요. 어쨌든 형수님 차를 얻어 타는 거니까 형수님이 힘을 좀 쓰시고 우리는 돈을 아끼는 게 공평하잖아요. 물론 밥값이나 입장료는 우리가 낼 거고요. 이 말을 듣자 박준서의 얼굴색까지 변했다. 그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박준희의 눈짓 한 번에 입을 다물었다. 내 마음은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건 차를 얻어 타는 게 아니라 노골적인 갈취였다. 제20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항이에요. 박준희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차는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대기해야 해요. 현우가 해변에 가고 싶다고 하거나 아쿠아리움에 가고 싶다고 하면 형수님은 즉시 우리를 데려다 줘야 해요. 피곤하다거나 쉬고 싶다는 이유로 우리를 마냥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린 차가 없으니까 전적으로 형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수첩을 덮으며 만족스럽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자, 이 20개 조항 간단하죠? 형수님 다 기억하셨죠? 차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오직 만화 속 과장된 싸움 소리와 현우가 허니버터칩을 먹으며 내는 바삭바삭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감자칩 부스러기가 시트 틈새로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떨어져 가루가 되었다. 나는 옆에서 박준서가 팔꿈치로 나를 툭 치며 맞장구라도 한번 쳐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저 끝없이 펼쳐진 회색 고속도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고속도로는 거대하고 침묵하는 비단뱀처럼 나의 인내심과 이번 여행에 대한 마지막 한 줌의 기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목구멍에 손뭉치가 걸린 듯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동의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운전을 계속할 뿐이었다. 나의 침묵을 박준희는 명백히 동의로 받아들인 듯 했다.
그녀는 규칙으로 가득 찬 수첩을 만족스럽게 챙겨넣고는 뒷좌석에서 여왕 같은 여행을 즐기기 시작했다. 김서방, 금옥 베개 좀 줘봐요. 현우야, 감자칩 그만 먹고 과일 좀 먹어. 엄마가 샤인머스켓 씻어왔어. 오빠, 형수님한테 운전 좀 살살하라고 해. 방금 차선 변경할 때 너무 급해서 깜짝 놀랐잖아. 박준서는 옆에서 멋쩍게 웃으며 내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쟤는 원래 입이 험해.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시선을 앞쪽에 더 집중했다. 입이 험한 것?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뼛속까지 스며든 이기심과 당연함의 문제다. 그녀는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는 걸까? 20개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무료 운전기사? 뒷좌석은 금세 현우의 놀이터가 되었다. 현우는 두 발을 앞좌석 등받이에 올리고 계속해서 쿵쿵 찼다. 내 등 뒤로 규칙적인 충격이 느껴졌다. 백미러를 보니 박준서가 현우를 향해 입모양으로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 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다.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잠시 후 의자를 발로 차는 게 지겨워졌는지 현우는 창문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전동 창문 버튼을 수십 번이나 눌러댔고 창문은 윙 소리를 내며 오르락내리락 했다. 차가운 바람이 틈틈이 차 안으로 들이닥쳤다. 현우야, 그만해. 그러다 손 다쳐.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내가 폭발하기 직전의 신호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박준희는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나른하게 말했다. 어머, 형수님. 이 차 세이프티 윈도우 기능 있잖아요. 고급 차에는 다 이런 거 있지 않나? 그냥 좀 놀게 둬요. 애들이 다 그렇죠 뭐. 호기심이 많아서. 나는 핸들을 쥔 손의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었다. 내 차에 손끼임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문 버튼이 6살짜리 아이에게 장난감처럼 수십 번씩 시달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창문이 오르내릴 때마다 그것은 마치 내 인내심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박준서도 마침내 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돌려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말했다. 현우야, 그만하라고 했지. 계속 그러면 내려서 혼날 줄 알아. 그의 드물게 단호한 태도에 현우는 잠시 멈칫했다. 아이의 입이 삐죽거리더니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박준희는 즉시 마스크팩을 떼어내고 현우를 품에 안으며 박준서를 쏘아붙였다. 오빠는 왜 그래? 왜 애한테 소리를 질러? 아직 애잖아. 그렇게 무섭게 하면 어떡해. 놀랐잖아. 그냥 창문 좀 가지고 논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그리고는 나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 말은 박준서에게 하고 있었지만 비난의 화살은 명백히 나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이 차는 형수님 차지 오빠 차도 아니잖아. 오빠가 왜 여기서 착한 척이야. 형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리 현우는 그냥 신기해서 구경 좀 한 것뿐인데 다들 왜 이렇게 유난이야? 나는 화가 나서 폐가 터질 지경이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운전 중이었기 때문이고 고속도로 위에서 그녀와 다투며 운전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인내는 그들 눈에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었으며 그들이 더욱 제멋대로 굴어도 된다는 허가증이 되어버렸다. 박준서는 동생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멋쩍게 고개를 돌려 내게 작게 중얼거렸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한마디만 하면 바로 저렇게 난리를 치잖아. 나는 차갑게 그를 쏘아보았다. 이게 바로 내 남편이다. 그는 영원히 변명하고 영원히 나에게 이해를 구하며 영원히 문제를 덮으려고만 한다. 그는 대체 언제쯤 진정으로 나서서 나를, 우리 가정을 지켜줄까? 자기 동생 가족을 무한정 포용해야 할 거대한 아기처럼 여기지 않고 말이다. 차 안의 분위기는 어색하게 굳어졌다. 어색함을 깨기 위해 김서방이 말을 걸어왔다. 이야, 형수님, 이 차 비싸겠는데요? 내장재를 보니까 진짜 고급스럽네요. 앉아보니 확실히 편안하고요.
준서한테 듣기로는 형수님이 직접 사셨다던데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커리어 우먼은 다르긴 다르네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말투에는 미묘한 시샘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박준희가 그 말을 받았다. 그녀의 말투 속 시샘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럼요, 우리 형수님은 디자이너라 돈 많이 버시잖아요. 저 같은 평범한 경리랑은 다르죠. 월급이 뻔한데 내가 오빠한테도 차 한 대 사달라고 했는데 돈 없다고 안 사주더라고요. 역시 형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네. 스스로 해내시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시트를 툭툭 쳤다. 이 차 한 8천만 원은 하겠죠. 와, 우리 집은 몇 년을 안 먹고 안 써야 모을 수 있는 돈인데 나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그냥 그렇죠. 노력한 만큼 거두는 거니까요. 박준희는 피식하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건 그렇죠. 근데 말이에요. 여자는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일이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이 기본이죠. 보세요. 저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집안일은 완벽하게 하고 현우도 잘 키우잖아요. 이게 바로 여자의 본분이죠. 나는 핸들을 부서져라 쥘 뻔했다. 대체 무슨 낯으로 현우를 잘 키운다는 말을 하는 걸까? 남의 차 안에서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며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아이가 그가 말하는 잘 키운 결과란 말인가?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그녀의 훈수는 나를 기가 막히게 했다. 나의 일, 나의 생활 방식이 언제부터 그녀가 정의하고 평가할 대상이 되었던가? 나는 옆에서 박준서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도 자기 동생의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손을 뻗어 내 손등 위에 올려놓고 마치 성난 고양이를 달래듯 가볍게 토닥였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이런 소리 없고 나약한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나와 나란히 서서 외부의 침해를 함께 막아줄 남편이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저 참아 넘어가라고만 말하는 팀원이 아니었다. 시간은 1분 1초 흐르고 있었다. 고속도로 양옆의 풍경은 단조로워 졸음이 쏟아질 정도였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다. 현우는 한바탕 소란을 피운 후 마침내 잠이 들었고 박준희와 김서방도 의자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다. 박준서도 피곤했는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이 들었다.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다. 오직 내 차만이 외로운 깡통 상자처럼 끝없는 도로 위를 미끄러져 나아갈 뿐이었다. 나는 앞을 보았지만 시야는 어쩐지 흐릿했다. 박준서와 갓 결혼했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 우리에겐 차도 집도 없었다. 10평짜리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삶은 고단했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그는 낡은 자전거에 나를 태우고 도시의 골목골목을 누볐다. 여름밤의 바람이 내 긴 머리를 날리면 나는 그의 등에 기대 세상 전부를 가진 것 같았다. 그때의 박준서는 돈은 없었지만 책임감은 있었다. 집주인이 나를 괴롭히면 그는 가장 먼저 나서서 내 앞에 서서 나를 보호했다. 내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 그는 서툰 솜씨로 나를 위로하며 뜨끈한 김치찌개를 끓여주었다. 그때도 박준희는 자주 찾아왔다. 그녀는 늘 심사하는 듯한 눈빛으로 우리의 작은 집을 훑어보았고 말끝마다 나에 대한 트집을 잡았다. 형수님, 이 옷은 왜 다림질도 안 하고 입었어요? 형수님, 우리 오빠는 매운 거 못 먹는데 왜 또 부대찌개를 끓였어요? 형수님, 우리 엄마가 여자는 살림을 잘해야 한다고 했는데 또 새 립스틱 샀네요. 매번 박준서는 웃으며 상황을 무마했다. 준이야, 형수님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래. 너무 트집 잡지 마. 내 입맛에는 다 맛있어. 그때는 그의 보호가 비록 부드럽지만 그래도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가 단지 동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잘 못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로 우리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면서 내가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고 우리가 집을 사고 차를 사면서 박준서는 점점 더 양보하는데 익숙해지는 것 같았다.
특히 그의 부모님과 동생 앞에서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내가 힘들게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리면 시어머니는 이 생선은 짜고 저 국은 싱겁네. 역시 준이가 한 음식이 맛있어라며 타박하셨다. 박준서는 그저 옆에서 내게 반찬을 집어주며 엄마, 제 입엔 맛있는데요. 많이 드세요라고 말할 뿐이었다. 박준이가 결혼할 때 당당하게 우리에게 아파트 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빌려준다는 말은 했지만 갚는다는 말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박준서는 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라고 말했다. 내가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서 새콤한 것이 먹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기름진 보양식을 끓여오시며 아들 낳으려면 잘 먹어야지 우리 집의 딸은 안 된다고 하셨다. 박준서는 그저 보약 그릇을 들고 엄마도 자기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조금이라도 마셔봐라고 권할 뿐이었다. 하나하나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타협과 양보들이 물방울처럼 매일같이 내 마음에 떨어졌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이고 포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그 단단한 돌에 이미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구멍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내 마음을 꽁꽁 얼려버렸다. 나는 줄곧 내가 노력하면 우리의 생활이 더 나아지면 그가 더 당당해지고 나를 더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틀렸다. 남자의 책임감은 그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었다. 그것은 그의 뼛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의 성격의 일부였다. 있거나 혹은 없거나. 그리고 내 남편 박준서는 그의 뼛속에 있던 그 약간의 책임감을 우리가 처음 살았던 그 10평짜리 원룸에 두고 온 것 같았다. 진동.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나를 회상에서 끌어냈다. 힐끗 보니 내 팀원인 유진 씨였다. 나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팀장님, 별의 바다 디자인 시안, 클라이언트 쪽에서 수정 의견 몇 가지 주셨어요.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좀 급하게 요청하시네요. 별의 바다는 내가 최근에 맡고 있는 큰 프로젝트로 내 커리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이번 여행을 위해 나는 이미 보름 동안 연속으로 야근하며 초안을 겨우 완성했다. 네, 알았어요. 지금 고속도로 위라 확인하기는 어렵고 일단 클라이언트한테는 의견 반영해서 최적화 작업 중이라고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네, 팀장님. 그럼 언제쯤 회신 가능하실까요? 나는 내비게이션을 보았. 예약한 호텔까지는 아직 100km 이상 남았다. 오늘 저녁에요. 호텔 도착해서 짐 풀고 바로 볼게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럼 조심히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일은 일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 산더미 같고 생활은 생활대로 사소한 일들에 인내하고 감당해야 할 것들 뿐이다. 나는 마치 팽이가 된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채찍에 맞아 끊임없이 돌고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나누어야 할 그 사람은 지금 내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다. 그는 모든 골칫거리와 갈등을 내게 던져주고 자신은 마음 편히 꿈나라로 떠나버렸다. 내가 왜? 이 생각이 작은 돌멩이처럼 내 평온한 마음의 호수에 던져져 한 겹 한 겹 파문을 일으켰다. 그래, 내가 왜? 왜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차를 그들의 무료 셔틀버스 기사 취급당해야 하는가? 왜 내가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참으며 그 우스꽝스러운 20개 조항을 지켜야 하는가? 왜 내가 그의 이른바 가정의 화목을 위해 나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을 희생해야 하는가? 왜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그들의 가족 나들이가 되어야 하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나는 고개를 돌려 잠든 박준서를 보았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져 있었다. 좋지 않은 꿈이라도 꾸는 걸까? 나는 다시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았다. 박준희의 마스크팩은 얼굴 위에서 바싹 마른 채였고 입꼬리는 살짝 내려가 있었다. 김서방은 가볍게 코를 골고 있었고 그 작은 파괴왕 현우는 팔다리를 쭉 뻗고 자고 있었는데 한쪽 발은 엄마 다리 위에 걸쳐 있었다. 그들 세 식구는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태연하게 잠들어 있었다. 마치 나라는 운전기사가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전례 없는 황당함과 피로감이 온몸을 덮쳤다. 나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다. 단 1분 1초도 더는. 다음 휴게소까지 3km 남았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흘러나오는 전자음은 명료하고 냉정했다. 마치 하나의 명령처럼 들렸다. 그 순간 내 마음은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나 자신도 놀랐지만 동시에 지극히 옳다고 느껴지는 결정이었다. 나는 아무도 깨우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방향지 시등을 켜고 부드럽게 차를 휴게소로 향하는 진입로로 몰았다. 차는 텅 빈 주차 공간에 천천히 멈춰섰다. 나는 시동을 껐다. 엔진의 굉음이 멈추는 순간 차 안은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그 정적이 오히려 뒷좌석의 박준희를 깨웠다. 그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휴게소 도착했네. 네, 나는 가볍게 대답했다. 나의 평온한 목소리에 그녀는 조금 놀란 듯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20개 조항에 얽매여온 내가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녀는 시계를 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 딱 맞췄네. 1시간 28분. 그녀는 옆에 있던 김서방과 현우를 흔들어 깨웠다. 여보, 현우야, 일어나. 휴게소야. 내려서 화장실 가고 좀 움직이자. 김서방과 현우도 졸린 눈으로 잠에서 깼다. 현우는 눈을 비비며 투덜거렸다. 화장실 안 갈래. 콜라 마실 거야. 알았어. 엄마가 사줄게. 박준희는 아들을 달래며 차문을 열었다. 김서방도 따라 내리며 커다랗게 기지개를 켰다. 박준희는 차 밖에 서서 내게 말했다. 형수님은 안 내리세요? 우리 뭐 좀 사 먹으려고 하는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주인이 집안의 도우미에게 무심코 묻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두 분 다녀오세요. 저는 좀 피곤해서 차에서 쉴게요. 그럼요. 박준희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차 문 잘 잠그세요. 누가 우리 짐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녀는 현우와 김서방을 데리고 불이 켜진 휴게소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오후의 눈부신 햇살 아래 어딘가 나른해 보였다. 차 안에는 나와 아직 깊이 잠든 박준서만이 남았다. 나는 그들이 편의점 유리문 뒤로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았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쿵, 쿵. 마치 갈비뼈를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박준서를 보았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그의 얼굴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바로 지금이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차키를 돌렸다. 엔진이 낮은 포효와 함께 되살아났다. 마치 내 마음속 외침에 화답하는 것 같았다. 잠들어 있던 박준서가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켜 앉으며 멍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무슨 일이야? 왜 다시 시동을 걸었어? 우리 안 쉬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맹렬하게 튀어나가 주차 공간을 빠르게 벗어났다. 임수아, 너 뭐 하는 거야? 박준서가 마침내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경악하며 나를 보았다. 준이네 아직 안 탔잖아. 알아. 나는 앞을 보며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일을 말하듯 평온하게 말했다. 아는데 차를 몬다고? 너 미쳤어? 박준서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갑자기 높아졌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핸들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나는 핸들을 확 꺾어 그의 손을 피하는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 휴게소 출구 진입로 앞에 차를 세웠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며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관성 때문에 그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안전벨트에 의해 격렬하게 뒤로 당겨졌다. 임수아. 그는 거의 포효하듯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낯선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박준서 씨, 우리 얘기 좀 해. 류.
나의 눈빛은 그에게 전례 없는 낯섦과 차가움을 느끼게 한 듯했다. 그는 잠시 멍해졌고 목구멍에 걸린 포효는 사라졌다. 경악했던 그의 표정은 혼란으로 그리고 마침내 망연자실함으로 굳어졌다. 무슨 얘기를 해. 일단 차 돌려서 준이네부터 태워. 할 얘기 있으면 목적지 도착해서 해. 그는 명령조의 말투로 자신의 당혹감을 감추려 했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서 지금 당장 해. 나는 저 멀리 보이는 휴게소 건물을 가리켰다. 당신의 착한 동생, 착한 매제, 그리고 당신의 착한 조카는 저기 있어. 그들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핸드폰도 지갑도 있어. 길 잃어버릴 일 없어.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박준서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여기에 버려두고 가는 게 말이 돼? 말이 돼. 아주 많이. 나는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들이 차에 탈 때, 당신의 그 착한 동생이 나한테 20개 조항을 내걸었을 때 그들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을까? 현우가 내 새 차문에 초콜릿 자국을 남기고 신발 신은 채로 가죽 시트 위를 밟았을 때 그들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을까? 박준희가 뻔뻔하게 숙박비와 기름값은 우리가 다 내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차는 자기 마음대로 써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을까?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모든 글자가 모처럼 박준서의 귀에 날카롭게 밝혔다. 그는 입만 벙긋거릴 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건 준이가 철이 없어서 그래. 걔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져. 그는 자신이 수없이 사용했던 진부한 변명으로 나를 무마하려 했다. 나는 그녀랑 따지는 게 아니야.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지금 당신이랑 따지고 있는 거야. 박준서 씨.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가 조금도 피할 수 없게 했다. 우리가 결혼한 순간부터 당신은 계속 나한테 걔는 철이 없어. 아기는 없어. 좀 이해해줘라고 말했어. 당신 어머니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어른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지. 매번 당신은 나를 앞으로 내몰아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하고 소화하게 만들었어. 그럼 당신은 마치 책임 없는 사장님처럼 내 뒤에 숨어서 내가 내 상처와 맞바꾼 그 이른바 가정의 화목을 즐겼지. 박준서 씨,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지쳐. 당신은 왜 내 인내와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말이 끝나자 차 안은 다시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준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내가 한 모든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때 아닌 소리로 울렸다. 화면에는 준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그는 마치 구명더처라도 잡은 듯 허둥지둥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오빠, 어디 갔어? 차가 왜 안 보여? 우리 물건 다 사고 나왔는데 차가 없어졌어. 박준희의 날카롭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왔고 조용한 차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박준서는 나를 힐끗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애원이 가득했다. 그는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차를 돌리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기에 대고 그 자신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이야,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갔어. 갔다고? 무슨 소리야, 갔다는 게. 오빠, 장난해. 우리 세 식구를 휴게소에 버려두고 갔다고? 형수님 전화 좀 바꿔봐. 박준희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히스테릭하게 변했다. 형수님은 운전 중이야. 박준서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운전은 무슨 운전? 당장 돌아와. 지금 당장. 내가 경고하는데 만약 우리를 버리고 가면 나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부모님한테 다 잃을 거라고. 협박. 또 이 수법이다. 나는 부모님께 전화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박준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다. 그의 강압적이고 영원히 딸 편만 드는 어머니.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나는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다. 나야, 서방님. 나는 전화기에 대고 평온하게 말했다.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했다. 내가 전화를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형수님,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오빠 어떻게 한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별 뜻 없어. 내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말 그대로의 뜻이야. 당신들의 여행은 여기서 끝났어. 이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든 집으로 돌아가든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휴게소에는 고속버스도 있고 콜택시도 있으니 당신들의 그 똑똑한 머리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당신, 박준희는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뭔데 이래? 이건 우리 오빠 차잖아. 미안하지만 잘못 알았네. 나는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이 차, 자동차 등록증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어. 모든 돈은 내가 직접 번 거고. 그러니 내 차에 누가 탈 수 있고 누가 탈 수 없는지는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대단하네, 임수아. 너 나한테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그녀는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박준서가 보는 앞에서 박준희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휴대폰을 박준서에게 던져주었다.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자. 박준서는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그는 아마도 자신 앞에서 늘 온화하고 인내심 강했던 내가 이렇게 단호한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수아야, 너 일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래도 내 가족인데. 가족? 나는 비웃었다. 그 웃음에는 풍자가 가득했다. 박준서 씨, 당신은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네. 가족이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지지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당신 곁에 서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사람이야. 당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신의 선을 무분별하게 침범하고 당신의 감정을 소모시키며 당신을 마음대로 부려먹는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박준희가 당신 가족이라면 나는 당신 가족이 아니야? 당신 가족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우리 이 작은 가정의 유일한 남자인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 당신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상황을 무마했고 나에게 참으라고 했고 내 상처를 대가로 당신네 큰 집안의 거짓된 평화를 유지했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다. 알아? 나를 무너뜨린 건 박준희의 그 우스꽝스러운 20개 조항도 아니고 현우가 내 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야. 바로 당신의 태도였어. 당신의 거듭되는 침묵과 양보,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당신의 태도. 바로 방금 박준희가 전화로 당신을 협박하며 부모님께 전화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당신 얼굴에 떠오른 공포를 봤어. 박준서 씨, 당신은 당신 엄마가 무섭고 당신 동생이 무서워서 결국 나를 희생시키는 걸 선택한 거지, 안 그래? 당신 마음속에서 나라는 아내의 무게는 영원히 그들 뒤에 있어. 심지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용기조차 내게 주지 못할 만큼. 이런 결혼, 이런 가족, 숨이 막혀. 차창 밖으로 차들이 쌩쌩 지나갔다.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다. 박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후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반박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은 핏줄로 가득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좋은 질문이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실망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차를 몰고 나왔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모든 말을 쏟아내고
박준서의 무력하고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는 오히려 명확한 답이 떠올랐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박준서, 내가 이 말을 꺼냈을 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사람이 마침내 병든 장기를 잘라내기로 결심한 것처럼 아프겠지만 긴 고통보다는 짧은 고통이 낫다. 박준서가 벌떡 고개를 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떨어져 있자고? 고작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야. 나는 그의 말을 정정했다. 이건 우리 사이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야.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 오늘의 일은 그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이야. 이혼하고 싶지는 않아. 나는 덧붙였다. 적어도 지금은 그냥 우리 둘 다 각자 생각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 나는 당신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나 임수아는 아무런 기준도, 감정도 없는 동네북이 아니야. 나도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리고 당신도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당신의 미래 인생에서 당신의 원래 가족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우리 이 작은 가정이 더 중요한지. 만약 당신이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계속 참고 양보하는 것이 당신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박준서 씨,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내 말은 끝났다. 모든 글자가 힘있게 울려 퍼졌다. 박준서는 완전히 멍해졌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아마 그는 우리 사이의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아마 그는 늘 자신이 조금 달래고 부드러운 말을 몇 마디 건네면 내가 예전처럼 모든 억울함을 속으로 사귈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식기 마련이다. 실망은 쌓이기 마련이다. 실망이 일정 수준까지 쌓이면 아무리 달콤한 말로도 그 마음을 다시 데울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나는 다시 차에 시동을 걸고 휴게소를 빠져나와 차량의 흐름에 합류했다. 우리 집 방향으로. 내가 그토록 기대했던 강릉바다. 그 이른바 결혼 5주년 기념 여행은 나의 그 모든 인내와 타협과 함께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영원히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 조용했다. 박준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의자에 기댄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굳이 짐작하고 싶지도 않았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했다. 너 수아니? 날카롭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터져나왔다. 시어머니였다. 내 눈의 여광으로 박준서의 몸이 움찔하는 것을 보았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내 딸이랑 내 손주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와? 양심도 없어? 너 걔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길 바라는 거야? 내가 경고하는데 걔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랑 나 끝인 줄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난과 흑백 논리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가 지금 침을 튀기며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당황하고 서둘러 해명하며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어머님, 나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첫째, 저는 그들을 고속도로에 버린 게 아니라 휴게소에 내려줬어요. 거기에는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경비원도 있어서 갓길에 있는 것보다 만배는 안전해요. 둘째, 그들은 모두 성인이고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이 있어요. 자신들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일은 저와 준서 씨의 문제이고 또한 저와 준희 씨의 문제예요. 어머님께서는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은 논리정연했고 어조는 냉정했으며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는 나의 태도에 명백히 압도당한 듯했다. 그녀는 아마도 나의 오랜 순종과 인내에 익숙해져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반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더 큰 분노를 터뜨렸다. 너 지금 무슨 태도야? 나를 가르치려는 거야? 아주 기어오르네. 준서 전화 바꿔. 남편이 어떻게 마누라 교육을 시키는지 내가 물어봐야겠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휴대폰을 박준서에게 건넸다. 박준서의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준서야, 내 마누라가 미쳤어. 방금 걔가 한 말 들었니? 우리 가족을 다 갈라놓으려고 하잖아. 너 대책관할 거야, 안 할 거야? 네가 못하면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할게. 나는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포효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박준서를 보았다. 순식간에 핏기가 가신 그의 얼굴, 꽉 다문 그의 입술을 보았다. 그는 갈등하고 있었다. 한쪽은 강압적이고 불합리한 어머니와 동생, 다른 한쪽은 방금 그에게 최후 통첩을 날린 단호한 아내.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 시간은 이 순간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 평온한 심장박동 소리마저 들을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박준서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피로와 결단이 섞인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번 일은 준이가 잘못했어요. 수아 씨, 그동안 속상한 거 많았어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그는 시어머니가 다시 포효하기 전에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차 안은 다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조금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순간이었다. 또한 내가 처음으로 그가 내가 억울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들은 순간이었다. 비록 이 뒤늦은 변호가 이미 식어버린 내 마음을 다시 데울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익숙한 도시의 거리로 들어섰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길가에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 전체를 몽환적인 색채로 물들였다. 차는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멈췄다. 시동을 끄고 안전벨트를 풀었다. 나와 박준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지칠 대로 지친 전투를 막 끝낸 두 병사처럼. 미안해. 결국 박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약간의 쉰 목소리가 좁은 차 안에 울려 퍼졌다.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나는 항상 한 발 물러서면 괜찮을 거라고, 조금 참으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 항상 다 가족인데 관계를 그렇게 껄끄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항상 당신한테만 억울함을 참으라고 했어. 정작 내가 가장 지켜줘야 할 사람이 당신이라는 걸 잊고 있었어.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어두운 빛 속에서 그의 표정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휴게소에서 당신이 모든 말을 쏟아냈을 때 나는 마치 뺨을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나는 계속 도망치고 상황을 무마하려고만 했어. 그렇게 하면 모두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장 상처받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 수아야, 당신 말이 맞아. 나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정말로 어떤 가정을 원하는지, 어떤 남편이 되고 싶은지.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감동도 분노도 없었다. 내 마음은 고요한 우물처럼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이 말들을 몇 년만 더 일찍 들었더라면 아마 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물었다. 박준인의 가족에 대해 묻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까 그 도시 사는 친구한테 연락했어. 휴게소로 가서 그 사람들 좀 태워달라고. 숙소랑 돌아오는 기차표도 내가 다 해결할게. 그리고 엄마한테는 내가 잘 설명할게. 이번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잘못이라고. 당신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박준서도 따라 내렸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는 지치고 침묵하는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베란다로 가서 커튼을 걷었다. 창밖은 만가구의 불빛으로 가득했다. 불 켜진 창문 하나하나마다 아마도 그들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것 같았다. 박준서는 따라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거실에서 우리가 출발 전에 준비했던 짐을 조용히 정리하는 소리를 들었다. 원래 둘만의 여행을 위해 준비했던 그 두 개의 여행 가방이 지금은 유난히 아이러니하게 보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내 등 뒤로 다가왔다. 나 오늘 밤은 서재에서 잘게.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푹 쉬어. 나는 돌아보지 않고 그저 가볍게 응이라고 대답했다. 그가 돌아서 떠나는 발걸음 소리는 아주 가벼웠고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온 세상에 마침내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차가운 유리창에 기댄 채 창밖의 분주한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소음이 아주 멀게 느껴졌다. 잠시 떨어져 있자. 이 결정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에는 단호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잠잠해지자 내 마음속에는 약간의 막막함이 밀려왔다. 정말로 그 단계까지 가야 할까? 나와 박준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지금의 이 집을 갖기까지 우리는 함께 8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 8년 동안 달콤함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으며 웃음도 눈물도 있었다. 함께 겪었던 그 세월은 촘촘한 그물처럼 우리를 단단히 묶어놓았다. 벗어나려고 해도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그의 그 분별력 없는 가족을 계속 마주해야 하고 끝없는 인내와 타협 속에서나 자신을 계속 소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혔다. 어쩌면 긴 고통보다는 짧은 고통이 정말로 나을지도 모른다. 그 후 며칠 동안 나와 박준서는 이상한 냉전 상태에 들어갔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가장 익숙한 낯선 사람처럼 지냈다. 그는 매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다. 정말로 바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고 교류도 없었으며 심지어 눈길조차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박준희는 더 이상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박준서가 그녀에게 무언가 말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시어머니는 2번 정도 더 전화를 걸어왔다. 한 번은 질책이었고 한 번은 하소연이었다. 핵심은 내가 불효하고 어른을 존중하지 않으며 남매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와 논쟁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듣다가 그녀가 지쳐서 말을 멈췄을 때 더 할 말 없으시면 먼저 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나의 평온하고 냉담한 태도는 어떤 격렬한 싸움보다 더 효과적인 듯했다. 그 후로는 그녀도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내 삶은 갑자기 고요해진 것 같았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다. 별의 바다 프로젝트는 나의 수정을 거쳐 클라이언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계약되었다. 나는 내 커리어에서 가장 큰 액수의 보너스를 받았다. 그날 밤 나는 와인 한 병을 따서 베란다에 앉아 혼자 천천히 마셨다. 저녁바람이 불어와 약간의 서늘함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잔 속의 진한 붉은 액체를 보며 문득 지난 몇 년간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은 내가 우수한 딸이 되기를 기대했고 남편은 내가 현명한 아내가 되기를 기대했으며 시댁은 내가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기를 기대했다. 나는 모든 역할을 열심히 연기했지만 정작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잊고 있었다. 이렇게 조용히 나 자신을 위해 축하한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 휴대폰이 반짝였다. 은행 이체 알림 메시지였다. 박준서가 보낸 것이었다. 금액은 적지 않았고 정확히 우리가 처음 차를 살 때 그가 냈던 절반의 금액이었다.
뒤에는 한 문장이 붙어 있었다. 차는 이제 온전히 당신 거야. 예전 일들, 미안했어.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나는 돈을 받지도 돌려보내지도 않았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다. 나는 드물게 야근을 하지 않고 늦잠을 잤다. 햇살이 커튼 틈새로 들어와 바닥에 얼룩덜룩한 빗점을 만들었다. 나는 침실을 나와 식탁 위에 아침 식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샌드위치와 계란 프라이, 그리고 따뜻한 우유 한 잔. 옆에는 메모지가 한 장 놓여 있었다. 박준서의 글씨체였다. 나 며칠 출장 가. 아침 식탁 위에 있으니 꼭 챙겨 먹어. 나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샌드위치를 집어안 입 베어 물었다. 여전히 내가 익숙한 맛이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만약 내가 그때 휴게소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차를 몰고 가지 않고 그들과 크게 한판 싸웠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아마도 또다시 흐지부지 끝나는 소동이 되었을 것이다. 박준서는 계속해서 상황을 무마하려 했을 것이고 박준희는 계속해서 뻔뻔하게 굴었을 것이며 나는 한가득 억울함을 안고 다시 길을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언젠가 내가 완전히 무감각해지거나 완전히 폭발할 때까지. 그래서 나는 당시의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한 번의 단호함은 날카로운 수술칼처럼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결혼 생활에 이미 골마 터진 종양을 도려냈다. 앞으로 서서히 아물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질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그 이체 내역을 클릭했다. 나는 받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박준서에게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출장 다녀오면 우리 다시 얘기해요. 이번에는 고속도로 위에서가 아니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가 아니라 평온하게 두 성인으로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박준서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은 어느 주말 오후였다. 햇살이 좋았다. 나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침대 시트와 커튼으로 바꿨다. 베란다의 화초들도 깔끔하게 다듬었다. 집 전체가 마치 내 지금의 기분처럼 환연히 신해 보였다. 나는 일부러 꾸미지 않고 편안한 면 원피스를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꽃차를 우렸다. 문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박준서가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다. 그는 조금 마르고 피부도 검게 탔다. 다소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다.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그는 잠시 멈칫했다. 다소 의외인 듯했다. 당신 집에 있었네? 그가 조금 허둥대며 신발을 갈아 신었다. 네, 기다렸어요. 나는 그에게 차 한 잔을 따라 맞은편 탁자에 놓아주었다. 그는 다가와 내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탁자가 놓여 있었다. 우선 물부터 마셔요. 내가 말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준희 씨네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계속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그는 내가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멈칫했다가 말했다. 친구가 그 사람들을 역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는 표를 사줬어. 그리고 이번 여행 경비는 내가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보내줬어. 그리고요? 그리고 내가 그 애랑 아주 길게 통화했어. 박준서는 손에 든 찻잔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말했어. 앞으로 우리는 두 개의 다른 가정이라고. 나는 그 애의 오빠일 수 있지만 임수아는 그 애의 무료하녀도 화풀이 대상도 아니라고. 만약 앞으로도 나를 오빠로 생각한다면 내 아내를 존중하고 우리 가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앞으로 명절 외에는 되도록 만나지 말자고 했어. 나는 조금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늘 가정의 화목을 최고 신조로 삼던 박준서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가히 가정혁명과도 같았다. 그녀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물었. 박준서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를 한바탕 욕하더군. 마누라한테 홀려서 가족도 모르는 놈이라고. 당신한테 세뇌당했다고.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어. 엄마도 전화해서 비슷한 말을 하셨고. 그래서 당신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 박준서가 고개를 들어 단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저 그들에게 이것이 내 결정이라고 말했을 뿐이야. 나는 이미 당신을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 더 이상 당신을 참게 할 수 없어. 수아야,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없이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알아. 미안해. 한마디가 지난 수년의 상처를 메울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내가 예전에 정말 끔찍한 남편이었다는 것도 알아. 나는 항상 양쪽 다 기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결국 당신만 희생양이 되게 만들었어. 나는 너무 비겁했고 너무 이기적이었어. 지난 며칠 동안 나 혼자 밖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했고 당신이 나와 함께 겪었던 그 모든 고생을 생각했고 당신이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을 생각했어. 그러다 보니 어느새부턴가 내가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당신도 지치고 당신도 아플 거라는 걸 잊고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가 약간 잠겼다. 나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날 차 안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잠시 떨어져 있자고 했을 때 나는 정말 무서웠어. 당신이 정말로 나를, 이 가정을 버릴까봐.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어. 당신이 옳았다는 걸. 우리는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었어. 거리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야만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잘못했는지 명확히 볼 수 있었으니까.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가볍게 탁자 위에 놓고 내 앞으로 밀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었다. 보면 알 거야. 나는 의아해하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굵은 글씨 몇 개가 눈에 들어왔다. 이혼 합의서. 쓰이? 내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박준서를 보았다. 눈빛은 이해할 수 없다는 기색으로 가득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참회의 말을 늘어놓던 그가 왜 갑자기 이혼 합의서를 내미는 걸까? 그는 나의 의문을 알아차리고 황급히 손을 저으며 설명했다. 오해하지 마. 내가 당신과 이혼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는 합의서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다. 맨 마지막 장을 봐봐. 나는 반신반의하며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다. 양측 서명이 필요한 을람편. 칸에는 박준서의 이름이 이미 서명되어 있었다. 그리고 재산분할 항목에는 그가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집, 차, 모든 예금을 나에게 주고 그는 자신의 결혼 전 개인 물품 몇 가지만 남겨두었다. 나는 완전히 멍해졌다. 박준서 씨,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말은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지함과 담담함이 담겨 있었다.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다는 뜻이야. 이 합의서에는 내가 이미 서명했어.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피로로 느껴진다면, 만약 나를 떠나는 것이 당신을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든다면 언제든지 여기에 당신의 이름을 서명해도 좋아. 나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게. 내가 집과 차, 예금을 모두 당신에게 주는 건 보상이나 속죄를 위해서가 아니야. 단지 내가 없더라도 당신이 아무런 걱정 없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하지만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불타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나는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오늘부터 나는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는 법을 배울게. 나는 당신을, 우리 이 작은 가정을 최우선으로 둘게. 나는 내 원래 가족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당신을 보호하며 더 이상 어떤 억울함도 겪지 않게 할게. 그 비겁하고 회피하기만 했던 박준서는 완전히 버릴게. 당신은 나에게 유예 기간을 줘도 좋아. 1년, 2년, 혹은 그보다 더 길게. 당신이 보기에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진정으로 해냈다고 느낄 때까지. 그때 가서 이 합의서를 찢을지 말지 결정해줘.
그의 말이 끝나자 거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몸에 금빛 광채를 입혔다. 나는 그를 보았다. 긴장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이 뒤섞인 그의 눈을 보았다. 내 마음속은 마치 오미자 병을 엎지른 것처럼 시고 달고 쓰고 매운 감정들이 뒤섞였다. 나는 그저 상황을 무마하기만 하던 박준서가 이렇게 모든 것을 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모든 선택권을 내게 넘겼다. 그는 내게 떠날 자유를 주었고 또한 남을 이유를 주었다. 나는 그가 서명한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종이는 얇았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교차로의 이정표처럼 전혀 다른 두 개의 인생길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하나는 자유롭고 미지의 1인 여행으로 가는 길, 다른 하나는 익숙하지만 아마도 새롭게 포장되었을 2인 궤도로 돌아가는 길.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박준서의 얼굴에 떠오른 기대가 긴장과 실망으로 거의 대체될 때까지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유예 기간. 나는 그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오늘부터 시작인 걸로 하죠. 그리고 나는 그의 앞에서 그가 서명한 이혼 합의서를 반으로 접고 또다시 접어 탁자 아래 서랍에 넣었다. 나는 그것을 찢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미래 삶의 버팀목이 될 것이고 또한 그의 미래 인생의 경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준서의 눈이 순간적으로 빛났다. 그 빛은 마치 비갠 뒤 처음 뜬 태양처럼 따뜻하고 밝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곁으로 다가왔다. 잠시 망설이더니 부드럽게 나를 품에 안았다. 이 포옹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마와 위로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소중함과 조심스러운 애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 눈을 감았다. 창밖의 햇살이 따사로웠다. 나는 안다. 고속도로 위에서 내가 버리고 온 것은 신우이 가족만이 아니었다. 억울함을 참고 끊임없이 인내하던 과거의 나 자신도 함께였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했을 때 나는 안다. 새롭고 더 강한 내가 허물을 벗고 태어났다는 것을. 미래의 길은 아직 길다. 나는 박준서의 유예 기간이 어떤 점수를 받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안다. 결과가 어떻든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 핸들은 온전히 내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든지 차를 세울 수 있고 또한 나를 위해 변하려는 그 사람을 태우고 함께 더 먼 곳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